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월 작가의 멋진 하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맞춰놓은 알람 시각보다 한참 전에 눈이 떠졌다. 심지어 평소 출근 시각보다도 일렀다. 토요일이라고 마음 편히 늦잠을 자기엔 내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한번 깬 잠은 쉽사리 다시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던 난 결국 다시 잠들기를 포기하고 몸을 일으켜 침대에 앉아 멍하니 집안을 바라보았다. 블라인드에 가는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집안의 풍경이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테이블 아래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다 나 때문에 깬 고양이는 머리를 들어 잠시 나를 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아래로 묻었다. 토요일인데 왜 벌써 일어난 거냐고. 자기는 더 자겠다고. 한껏 동그랗게 웅크린 고양이의 몸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블라인드의 줄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바닥부터 차오르는 선명한 빛이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고 방안을 채운 눈부신 햇살에 나는 살짝 눈을 찡그렸다. 불투명 유리로 된 창문을 열어보니 바깥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부드럽고 밝은 햇살, 그리고 서늘하면서도 싱그러운 공기가 가득했다. 창틀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미처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지금의 계절이 절정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무심히 흘려보내다 보면 계절은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진입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계절이든 시간이든 추억이든 모든 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희미해지며 결국 저 멀리 기억의 그림자 저편에서 잊히고 마는 법이니까. 냉장고를 열어 생수병을 꺼내 컵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 물을 마셨다. 신선식품 칸에서 빛깔이 고운 커다란 오렌지 하나를 꺼내 식탁 의자에 앉아 두툼한 껍질을 손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벗겼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푸른색 덩굴 식물 무늬가 그려진 하얀 접시를 가져와 오렌지 알맹이를 한 알 한 알 모양이 부서지지 않게 나누어 담았다. 크지 않은 원룸 공간에 금세 달콤하고 상큼한 오렌지 향이 가득 퍼졌다. 오렌지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깨무니 시원하고 새콤한 과즙이 입안 전체에 퍼졌다. 천천히 오렌지 맛을 음미하며 접시를 들고 침대 옆 선반 위에 턴테이블 앞으로 향했다.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가 입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선반에 꽂혀있는 LP 중 하나를 꺼내 턴테이블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토남을 움직여 두 번째 트랙이 시작되는 홈에 바늘을 올려놓았다. 카트리지의 바늘 끝이 LP의 홈을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하자 더 커머더스가 노래하는 이지의 부드러우면서 리드미컬한 피아노 인트로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 인트로는 언제 들어도 나른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멜로디였다. 환상적인 날씨와 상큼한 오렌지, 거기에 기분 좋은 음악까지 함께하니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4월의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이렇게 멋진 날
잠시 후면 동아리 선배의 결혼식에 가야 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곳에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를, 태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순간에 오늘처럼 날씨가 끝내주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아니면 불운한 건지 생각해 보았는데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흐린 날씨보단 낫지 않을까 싶긴 했다. 태윤을 만나면 분명 기분이 뒤숭숭해질 텐데 그때 만약 날씨까지 우중충하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별로일 것 같기 때문이다. 태윤과 나는 동아리 동기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보게 된 그는 큰 키와 훤칠한 외모, 넓은 어깨 때문에 신입생 중에서, 아니 당시 동아리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 전형적인 미남형 얼굴은 아니었지만 갸름한 턱선에 균형 있게 자리 잡은 외꺼풀의 큰 눈과 큰 입은 충분히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게다가 성격도 활발하고 서글서글해서 동아리의 여자 선배들과 동기들은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 그가 나의 남자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그와 사귀었다고 해서 당시 내가 그들보다 더 예뻤다거나 매력적이었다는 건 아니다. 단지 태윤과 나는 신기할 정도로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다.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태윤에 비해 나는 조금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러한 정반대의 성격이 오히려 서로의 관심을 강하게 끌었던 것 같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학교 벚나무에 벚꽃이 채 만개하기 전에 사귀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동아리 여성 회원 대다수로부터 시기와 질투 어린 시선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당한 차별을 종종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 개의치는 않았다. 그때 나는 바보 같게도 그런 부당함과 불편함을 태윤과 사귀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 일종의 기회비용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사귀는 동안 분명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러한 믿음은 연인들이 쉽게 빠지곤 하는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었다. 물론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결국 우리는 헤어졌다. 태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기에 그만큼 약속이 잦았고 약속이 있는 날이면 늦게까지 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의 성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서 언제까지 만나는지만 확실하면 나는 굳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그도 자신의 일정과 동선 등을 성실하게 내게 알려주었다. 얼마 동안은. 시간이 흐르고 서로에 대한 애정의 농도가 어쩔 수 없이 처음보다 조금은 옅어졌을 무렵 태윤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나에게 하기 시작했다. 약속 없이 집에 있다고 했지만 실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약속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다. 거짓말을 들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도 몰랐을 테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문제는 그가 거짓말에 그리 능숙하지 않았다는 거였다. 어쩌면 나의 촉이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았던 건지도 모르고 그의 거짓말은 여러 번 들통났고 나는 그에게 화도 내고 때때로 잘 타일러도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에게 죽을 죄를 지은 듯 미안해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번 몸에 밴 버릇은 쉽게 사라질 리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잠결에 받은 전화에서 낯선 남성이 나에게 혹시 이 전화기 주인의 여자친구냐고 물었다. 그 전화는 나에게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더 놀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버스 종점까지 간 그를 빨리 데리고 가라는 버스기사의 전화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버스 차고지까지 갔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허우적대는 그를 택시에 태워 그의 집까지 함께 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그와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제 헤어지자고 말했다.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빌어도 모자를 마당에 그는 새삼 미련 없다는 듯 그러면 헤어지자고 했다. 당당하다 못해 어처구니 없는 그의 태도에 나는 화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는 5년여의 연애 끝에 헤어졌다. 나는 그에게 어떤 미련도 갖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헤어지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정도였고 헤어지고 나서야 군대에 간 그를 2년이나 기다렸던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렇게 이별하고 얼마 뒤 나는 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 오늘 결혼하는 선배는 나보다 2기수 위다. 선배는 군대 제대 후 복학을 하더니 그해 들어온 나보다 3살 어린 동아리 신입생 회원과 사귀기 시작했다. 둘은 졸업하고 취업해서 직장에 다닐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했고 한 달 전 단체 메시지를 통해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둘은 동아리에서 최초로 결혼까지 하는 커플이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는 문득 궁금했다. 만약 내가 태윤과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었다면,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다면 과연 동아리 최초 결혼 커플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증에 해답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다. 아마도, 아니 분명. 연애와 결혼은 결이 전혀 다른 문제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가득했던 태용과의 연애는 흥미로웠지만 우리는 성격, 취향, 사고방식이 완전 정반대였다. 정반대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릴 수는 있지만 서로에게 스며들어 새로운 하나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했어도 어느 시점에 가서 결국 헤어졌을 것이다. 그게 자연스러운 결말이었다. 마치 오래된 페인트 칠이 갈라지고 벗겨지는 것처럼. 태유는 2년 전 결혼했다.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동아리 동기를 통해 전해 들었을 뿐 개인적인 연락은 없었다. 생각해보면 그건 별로 이상할 게 없었고 어찌 보면 당연했다. 나는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결혼식은 매우 많은 하객으로 붐볐고 그는 기분이 좋은 듯 살짝 흥분된 상태였고 작고 귀여운 신부의 뱃속엔 이미 6개월이 된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선배의 결혼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자고 생각했다. 나를 특별히 잘 챙겨줬던 선배이기도 했고 졸업 후에도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몇 안 되는 동아리 사람이었기에 직접 만나 축하해주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곧바로 결혼식장에서 태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태윤 역시 결혼하는 선배와 친하기도 했고 그는 예전부터 성격상 결혼식을 비롯한 동아리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앞장서서 참석하곤 했다. 이별한 직후에는 그와 스치는 것조차 껄끄러웠다. 그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를 피하려고 학교 내에서도 어지간히 신경 쓰며 돌아다녔고 동아리 행사는 일부러 참석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고 싶지도 그의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2년 전 그의 결혼 소식엔 소식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 잔뜩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가? 이별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의 기억은 오래되고 빛바랜 수많은 기억의 조각 중 하나가 되었을 뿐이다.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결혼식에서 마주친다면 어색할 수야 있겠지만 그건 잠깐일 뿐. 내가 불편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니 결혼식에서 그를 만나는 게 더는 걱정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의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태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다. 결혼식장에서 그를 마주할 나의 모습이 누구보다 매력적이고 멋진 모습이길 원했다. 태윤은 예전에 날씬하고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육아에 지쳐 피곤함에 찌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그의 앞에 나는 여전히 싱그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다. 나 자신도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에게 지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다. 물론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지 인생에서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그와 헤어진 뒤 지금까지 괜찮은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결혼은 도대체 언제 할 거냐는 엄마의 잔소리만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있는 나 자신이 태윤과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었다.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회사 업무와 사람과의 관계에 이리저리 치이면서 자주 무기력증에 빠지곤 하는 내가 어떤 때는 초라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분명 그래서였을 것이다. 말도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짓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이번 선배 결혼식에 어느 때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태윤을 포함해 나를 아는 사람들의 놀라움과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하지만 생각만 할 뿐 그렇게 보이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머리를 하고 피부 관리를 받아야 하나? 운동으로 몸매를 만들어야 하나? 옷을 사고 가방을 살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의문과 머릿속에 그려보는 그날의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결국 뭐 하나 특별히 한 것 없이 시간만 보내다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저녁밥을 굶으며 체중관리 정도만 겨우 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시원한 맥주와 함께 기름지고 짭조름한 안주 생각이 매우 간절했지만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당일 아침에 거울을 보며 분명 후회할 걸 알았기에 초인적인 의지로 견뎌냈다.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의지가 약해지려 하는 순간이 자주 닥쳐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가 베개를 힘껏 끌어안은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참아야만 했고
고양이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냐는 듯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미세먼지 없는 공기는 상쾌했다. 쌀쌀하지도 그렇다고 덥지도 않은 외출하기 딱 좋은 기온이었다. 나는 밝은 햇살을 받으며 20대 때에도 잘 신지 않았던, 마지막으로 신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굽 높은 베이지색 펌프스를 신고 살짝 불편한 걸음걸이로 지하철역을 향했다. 과하지 않게 평소처럼 하자고 다짐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신경 쓴 헤어스타일과 화장, 옷차림이 괜스레 어색하게 느껴졌고 여러 번 멈춰서서 거리의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확인해야만 했다. 힘겹게 지하철역 대합실에 도착하자 승강장으로 열차가 곧 들어온다는 화면이 보였다. 불편한 신발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려 하는데 한 할머니가 난간을 잡고 손수레를 끌며 힘겹게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를 타야 결혼식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나는 결국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손수레를 들어주고 할머니의 걸음 속도에 맞춰 함께 계단을 내려왔다. 그렇게 계단을 모두 내려오니 열차는 이미 떠나버렸고 안내 화면에는 다음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았다. 떠나버린 열차를 속으로 아쉬워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팔을 쓰다듬으며 얼굴도 예쁜 아가씨가 마음씨도 예쁘다고 했다. 그러고는 메고 있던 배낭의 앞주머니를 열어 안을 뒤지면서 잠깐만 있어보라고 했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저 안에서 과연 뭐가 나올지 불안한 마음으로 가방 앞주머니에 시선을 고정했다. 마침내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노란 고무줄로 주둥이 끝을 조여놓은 초콜릿 봉지였다. 할머니는 고무줄을 풀어 주름이 자글자글한 작은 손으로 사탕처럼 비닐로 포장된 초콜릿 3알을 마치 소중한 보물을 주듯 나에게 건넸다. 나는 왠지 모르게 꺼려졌지만 할머니가 어서 받으라고 내미는 걸 안 받을 수도 없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쭈뼛거리는 손으로 받았다. 할머니는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내게 복 받을 거야.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말한 뒤 손수레를 끌고 승강장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시야에서 할머니가 멀어지자 나는 초콜릿을 핸드백 안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은 뒤 비어있는 벤치에 앉아 구두를 벗고 발을 그 위에 올렸다. 양 엄지발가락 주변이 구두에 쓸려 발갛게 부어 있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걸으면 분명 피부가 다 벗겨질 것 같았기에 지금이라도 반창고를 사서 붙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반창고로 어떻게 될 수준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가만히 발가락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다음 열차를 맥없이 기다렸다. 결혼식장 앞에 도착하니 심장이 분명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여기까지 서둘러 걸어온 탓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곳에서 곧 태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된 것 같았다. 도대체 걔를 만나는 게 뭐라고. 진정해 제발. 머릿속으로는 냉철해지려 했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잠시 바깥에 가만히 서서 심호흡을 하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보려 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오히려 괜히 더 긴장돼서 이미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확인했던 머리 모양과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출입구 유리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내 모습 같지 않았다. 나는 정신없이 걸어오느라 흐트러진 앞머리를 정리하며 제발 침착하자고 자신을 타이르듯 말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결혼식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식은 이미 시작되어 벌써 신부가 입장할 차례였다. 선배는 누가 봐도 긴장한 표정으로 로봇 같은 웃음을 지은 채 앞에 서 있었고 얼굴도 가물가물했던 신부는 진한 화장 때문에 더더욱 낯설어 보였다. 나는 하객으로 북적거리는 출입구 부근에 서서 어쩌면 지금 입장하고 있는 신부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천천히 식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앞쪽 구석의 원형 테이블에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입안이 바짝 마른 듯 했다. 마른 침을 삼켰는데 꼴딱 하는 소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 귀에 크게 들렸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확인하며 태윤을 찾아보았는데 태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모습이 변해 혹시 못 알아보는 건 아닌가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을 리는 없다. 다시 천천히 식장 전체를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겨우 진정시켜 놓았던 가슴이 다시 빠르게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나의 팔을 가볍게 툭 쳤다. 나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옆을 바라보았다. 내 옆에서 누군가 날 보며 웃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민희였다. 어머 지혜야, 너도 왔구나. 웬일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민희는 나와 태윤의 동기이다. 그리고 한때 나에게 행해지던 동아리 여자 회원들의 은근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자기 딴에는 내가 그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런 걸 모를 수 없는 법이다. 나는 그녀가 태윤을 많이 좋아했다는 것도 그리고 성공하진 못했지만 몰래 태윤에게 접근해 나와 헤어지고 자신과 만나자 했다는 사실도 알았다. 아마도 당시 그녀에게 나라는 존재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눈의 가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겉으로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으며 나를 대하곤 했다. 나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그녀의 웃음이 오히려 더 무섭고 질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를 대할 때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했고 내 태도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이어야만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땐 정말 말 그대로 그녀에게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민희는 지금도 나를 보며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이 예전의 웃음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가식적인 웃음이라기보다 물론 기분 탓일 수도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짓궂어 보이고 나를 비웃는 것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 마치 오늘 내가 여기 올 걸 예상했다는 듯한,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에 온 건지 자신은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나는 민희를 만나게 될 거란 예상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그녀의 등장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이제는 그녀를 경계하거나 긴장해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 앞에서는 조심해야만 될 것 같았다. 어쨌든 뜨악한 기분을 내색하지 않고 최대한 반가운 척을 하며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빠르게 그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았다.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세팅을 한 게 분명한 머리부터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로 한 화장, 길이가 조금 짧은 게 아닌가 싶은 미니 원피스와 손에 들고 있는 값비싸 보이는 명품 핸드백까지. 다른 사람에겐 결혼식 하객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나에겐 그녀의 모습 하나하나가 일부러 신경 쓴 것처럼 보였고 그런 만큼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어쩌면 그녀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소보다 더 겉모습에 신경 쓴 걸지도 몰랐다. 순간 지금 나의 모습도 미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미니를 보며 했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부자연스러운 차림으로 누군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에서 나의 부끄러운 의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몰랐다. 물론 여기 있는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유심히 볼 리 없지만 괜한 민망함에 내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오른 뒤였다. 식장의 조명이 어두운 게 다행이었다. 동아리 사람들 모두 저기 모여있는데 저리로 가자. 나의 기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니는 내가 이미 봤던 테이블을 가리키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아니 괜찮아. 시 끝나면 어차피 다들 모일 텐데 그때 인사하지 뭐. 지금 저기에 앉을 자리도 없네. 나는 어딘가 공색해 보이는 변명으로 미니의 제안을 피했다. 솔직히 미니만큼이나 다른 동아리 사람들과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였다. 태윤과 헤어지고 나선 특별한 경조사 외에는 동아리 공식 행사는 물론 동기들 모임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그땐 태윤과 부딪히는 게 신경 쓰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별에 관해 왈가불가하는 것도 듣기 싫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일부러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면서 동아리를 멀리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동아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저 사람들에게도 나는 딱히 반길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았다. 그래? 그럼 그러자. 나는 미니가 혼자라도 가주길 바랬지만 그녀는 대답 이후에도 내 옆에 계속 서서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지은 채 신랑 신부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심한 듯 서 있는 그녀를 보며 내가 본인을 불편하게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계속 옆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마음이 비뚤어진 건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믿었다. 슬그머니 짜증이 났지만 지금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것도 이상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냥 결혼식을 지켜보기로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멀뚱히 서 있으려니 구두 속의 엄지발가락 부분이 욱신거리는 게 느껴졌고 나는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주례가 시작되었다. 신랑 신부와 아무런 연이 없는 돈 주고 섭외한 사람이 분명해 보이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 고리타분한 주례사를 유려하게 쏟아내었다. 나는 주례를 듣는 척하며 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한 번 더 하객들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 미니가 시선은 앞을 향한 채 몸만 나에게 살짝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아리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의아했다. 동아리 사람들이 많이 왔다니. 그게 뭐 어쨌다고.
나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민희는 상관없다는 듯 계속 말을 이었다. 15기 선배들하고 20기 애들은 다 온 것 같고 우리 기수도 대부분 왔어. 심지어 너까지 왔잖아. 올만한 사람들은 다 온 거지 뭐. 농담이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말은 분명히 나를 비꼬는 말이었다. 마음속 짜증이 더 커졌지만 특별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내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오히려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듯 나에게 몸을 더 밀착시키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곤거렸다. 근데 태윤이 얘는 안 왔다. 꼭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늦게 일어났다고 못 온대. 정말 너무하지 않니? 제일 친한 선배 결혼식인데 늦잠 때문에 못 온다니 말이야. 그러곤 나한테 축의금만 대신 내달라고 부탁했다니깐. 민희는 말을 마친 뒤 손을 내리고 몸을 다시 바르게 세웠다. 시선은 계속 앞을 향하고 있었다. 분명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작고 짧은 웃음소리를 들은 듯 했다.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태윤의 이 얘기를 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결혼식에 왜 왔는지, 태윤을 왜 만나려 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모든 걸 알고 나를 놀리려 한 말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건 나의 오해일 수도 있다. 아니, 아마 오해일 것이다. 솔직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난 그녀에게 한 방 세게 제대로 얻어맞은 것 같았고 이미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며 긴장이 풀렸다. 마치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었던 풍선이 어느 순간 주둥이가 열려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빠르게 쪼그라든 것 같았다. 머릿속은 그저 멍하기만 했다. 어느새 주례는 끝났고 누군가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민희는 어느새 동아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에 가 있었다.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했는지 몇몇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몇몇은 나를 힐끔거리며 말을 주고받더니 웃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나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렇게 신경 쓰고 왔는데 태윤이는 오지도 않았구나. 안타까워서 어쩌니? 요란하게도 꾸미고 왔네. 도대체 뭘 기대한 거야? 결혼식에 정해진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가 화려한 조명과 크게 울리는 음악 속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행진을 시작했다.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손뼉을 쳤다. 일부 친구들이 꽃가루를 뿌리고 폭죽을 터뜨리며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요란하고 어수선해졌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멀미가 난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몸도 으슬으슬 떨리는 것 같았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손뼉치며 소리를 지르는 하객들의 모습이 마치 나를 비웃고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결국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발이 아픈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뛰다시피 걸어 로비를 통과했다. 중간에 발을 헛디디며 넘어질 뻔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벗겨진 구두를 재빠르게 다시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튕겨나가듯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간에 햇살은 강렬했고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온 나는 손으로 해를 가리며 눈을 찡그렸다. 환한 빛에 눈이 익숙해진 후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기온은 오전보다 더 올라 다소 덥게 느껴졌다.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걸었고 도로 위 차량은 날렵한 차체를 반짝이며 경쾌하게 지나다녔다. 길 건너편으로 보이는 공원의 나무에는 가지마다 싱그러운 연초록 잎이 무성했다. 나는 거리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만히 눈을 감고 잠시 햇볕을 쬐이고 있었다. 그리고 깊게 호흡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한결 기분이 편안해지며 몸 상태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어딘가에 앉고 싶어졌고 그래서 길을 건너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벤치에 앉자마자 발의 통증이 다시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어보니 예상대로 계속 쓸리던 엄지발가락 부분의 피부가 결국 벗겨져서 이미 피와 진물로 엉망이었다. 벗겨진 부위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니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아연한 표정으로 상처를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은 계속 나왔고 나는 멈출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히 소리내 웃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신발을 벗고 웃는 것 같기도 어찌 보면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흡사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겨우 웃음을 멈추고 나니 그제야 오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이없고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선배의 결혼을 꼭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참석해놓고는 정작 선배에겐 인사도 하지 못했다. 동아리 사람들에게 나는 오랜만에 나타나서 인사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이상한 애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결혼식에 오기 전까지 온갖 고민을 하게 하고 신경을 쓰게 만들었던 태유는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다. 결국 가장 친한 선배의 결혼식에 늦잠이나 자서 오지 않는 무심하고 형편없는 자식 때문에 나는 혼자서 끙끙거리며 며칠간 저녁밥을 굶었고 평소엔 신을 생각도 안 하는 불편한 신발을 신어 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나는 오늘 뭘 한 걸까?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온 걸까? 내가 기대한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모든 게 억울했고 원망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정말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공원은 화창한 봄 날씨를 만끽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와 함께 나온 부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 데이트 중인 젊은 연인, 335 소풍을 나온 친구들, 모두 즐거운 표정으로 완벽한 날씨가 선사하는 기분 좋은 시간을 즐기는 중이었다. 그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들에게 최고로 멋진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끄러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스스로가 더욱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끝도 없이 비참해질 것만 같아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노래를 듣기 위해 핸드백 안에 손을 넣어 이어폰을 찾았다.
그 순간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닿았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바스락거리는 걸 손으로 움켜쥐어 꺼냈다. 그건 바로 아까 지하철역에서 만난 할머니에게서 받은 초콜릿 3알이었다. 멋대로 구겨진 투명한 비닐 포장에 쌓인 작고 까만 덩어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신비로운 힘을 가진 마법의 알약처럼 보였다. 나는 초콜릿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핸드백 안에서 다시 이어폰을 찾아 귀에 꽂았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검색해 아침에도 들었던 이지를 재생시켰다. 이어폰을 통해 피아노 인트로가 흐르기 시작하자 나는 초콜릿 하나를 집어 포장지를 벗겨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짝 깨물어 혀 위에 천천히 녹였다. 귀에는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렀고 입안에는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초콜릿의 풍미가 가득 감돌았다. 공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잘게 부서졌고 땅 위의 그림자가 나무와 함께 춤을 추었다. 음악과 초콜릿 그리고 바람과 햇살은 그렇게 마법을 부린 듯 순식간에 나를 평화로운 순간으로 이끌었다. 나는 머리끈을 꺼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칼을 뒤로 묶고 나머지 2개의 초콜릿도 연달아 입에 넣어 부드럽게 녹여 먹었다. 울적하고 조금은 흥분 상태였던 기분이 차분히 가라앉았고 지쳐있던 몸에서 조금씩 기운이 나는 듯 했다. 불어오는 바람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느껴져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향기를 음미했다.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무작정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 완벽하게 멋진 날씨를 만끽하며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멀리 혼자서 걷고 싶었다. 그 후에 몸이 조금 지쳤을 때쯤 맥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했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차갑고 맛있는 맥주를. 타코 같은 가벼운 음식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그 순간엔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로 편한 운동화를 사자고. 그래서 내 발에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편한 걸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고 생각했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이토록 멋진 하루를 온전히 마음을 다해 즐겨보자고 다짐했다.